네, 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오늘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주식시장 말이에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욕장의 이슈보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 나가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크게 웃고 있는 것이죠. 물가는 정말 고점을 찍은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나오면서 뉴욕장이 그렇게나 튀어 올랐던 겁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등을 하다니 말이죠. 미국의 PC 물가지수라는 것을 잘 확인해보자라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준이 통화정책을 내놓을 때 이 지표를 잘 참고를 한다고 해서 연준이 좋아하는 지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PC 물가지수가 지난 3월에 6.6% 정점 찍고 전년비 이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4월분이 나왔는데 6.3% 상승폭이 좀 줄었어요.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너무나 높아요. 아직도 인플레가 사라졌다 이건 절대 말 못하는 수준이긴 한데요. 그래도 고점 찍고 조금 둔화됐다. 2달 연속의 둔화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화답을 했던 겁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그러면 인플레는 정점 찍었고 그럼 소비는 어떤데? 미국인들의 소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또 주말 사이에 나왔죠. 4월 소비 지출 지표가 미국분 나왔는데 전월과 비교했을 때 0.9% 상승. 4월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참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지갑은 계속 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월가의 주요 인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인들의 가계는 여전히 건재하다,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미국 연준의 FOMC 한 2번 정도는 빅스텝이 이뤄진다고 쳐도 그 이후에는 조금 스탠스가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드의 긴축 이 정책이 속도를 좀 더디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9주 만에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8주 만에 반등을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지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좋은 얘기들만 이제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올 하반기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증권사 전망을 한번 볼까요?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몇몇 증권사들의 의견이 더 나와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단을 3,000포인트까지 올리는 증권사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었죠. 한국투자증권이 그러하고요. 삼성증권이 그러합니다. 케이프투자, 키움도 2,900 위까지 올려다보고 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850선 구간 이렇게 올려보면서 당분간은 안도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또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포인트. 왜 하단이 2,40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기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한데 그동안 시장을 눌렸었던 발목을 잡았었던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 변수인 거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변화는 하는데 이게 완전히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조금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국제 유가를 보더라도 물론 이거 이제 러시아 전쟁 관련한 이슈 때문에 또 이렇게 되겠지만 어찌 됐던 국제 유가는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 맴돌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상승 탄력도가 더 붙은 모습이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안 좋은 얘기들은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통하지를 않으니까요. 다음 장 보시죠. 이거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7월이 오면 식량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구에 곡물 2,200만 톤이 묶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할 것으로 해야 하는 그런 곡물 물량이 말이죠.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 정도가 이 항구에서 풀리지 못하고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7월쯤이 되면 각 주요 나라의
곡물 재고 물량이 다 똑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우려가 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밀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올 초 대비해 60%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요. 밀을 주식으로 하는 그 국가들에는 지금 비상등이 완전히 켜지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항구를 풀어주는 거라면 풀어주게 된다면 대신에 너네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게 제재를 걸고 있는 걸 풀어줘야 우리도 항구 이거 봉쇄 해제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문제고 정말 식량 난은 앞으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악재, 잠재적인 변수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좋은 얘기로 가볼게요. 어쨌거나 그래서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환율 지금 원달러 기준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고 뭔가 국내 주식시장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채로 이번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단기 안도 랠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권사 시각 많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한 주는 반도체, IT, 자동차 그리고 신작 발표 모멘텀 있는 게임 지방선거 날짜 다가오니까 원전, 수소, 우주, 방산까지 정치 관련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섹터로 눈여겨보자라는 증권사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점검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흐름, 그 주변 변수들을 좀 챙겨볼까 합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을 때 만나뵈서 네.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내용은 좀 묵직합니다. 네. 일단은 연구원님과 함께 각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화정책 관련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인플레 고점에 대한 정점 찍었다 이런 얘기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가운데서 이렇게 또 들여다보니 여전히 각국의 통화 정책은 엇갈린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만 하더라도 네. 반대 방향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머징 일부 국가,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조금 긴축으로 작년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든지 약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들은 이제 올해 기준금리 3월에 인상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머징과 선진국 이렇게 두 개 이분법적으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은 작년도 상반기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국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이런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머징과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이 올해 하반기에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이머징 국가들은 조금은 빠르게 긴축에 들어섰고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속도는 점점 바뀔 수 있다. 속도는 점점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제로 코로나 같은 정책들 또한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기면서 보다 경기를 조금은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판단 하에 중국 정책 당국자들은 이제 지준율 인하와 같은 선택들을 하고 있다. 경기 부양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선진국들의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작년도에 경기가 좋았고 회복이 됐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정책을 편 이러한 국가이고 이러한 정책 하에서 경기가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러한 코로나 정책 또한 좀 더 강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경기 둔화 때문에 또 다시 정책을 바꿔나가는 흐름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제 중국의 이 앞서 나간 상황이 제일 선두에 놓여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연구원이 그것도 궁금해요.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앞서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인플레 정점에 대한 얘기요. 아니, 사실 절대적으로 뭐 전년 동월비 6% 증가면 사실 막 예전에 얘기를 했다면 이것도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뭐 고점 찍고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걸 이제 뭐 괜찮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하지만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만으로도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인플레요.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점점 빠진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는 있죠. 당연히 추가적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쏟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 특히 높은 상승률이죠. 목표치가 2%인데 그러니까요. 6%라고 하면은 네. 3배 수준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레벨이 얼마나 빠르게 2%로 돌아오는지가 이제는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가가 뚫고 올라간다는 인식보다는 빠진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우세한 상황인데, 과연 이 물가 상승률이 2%로 얼마나 빠르게 돌아오느냐. 만약에 연준의 정책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특히 6월달, 7월달에 빅스텝이 전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빠르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연말까지도 추가적으로 빠르게 정책을 인상을 해 나가는,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의미 있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제 뭐 3분기 지나서 4분기쯤에는 연준의 속도 조정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물가 레벨이 2%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신다면은 연준의 정책이 쉽사리 긴축에서 중립 또는 완화로 바뀌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너무나 자명한 얘기지만 올해 하반기, 더 나아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연준의 정책 스탠스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긴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숫자가 2%이고, 네. 근데 이제 뭐 PC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6% 전년비였고 6%대, 그리고 뭐 근원 물가 지수를 본다고 하면 변동폭 큰 품목들을 빼고 나면 그래도 한 4.9%. 네. 한참 낮춰줘야지 이제 그 긴축 속도가 더뎌지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정점 찍었고, 그러면 이제 연준이 6월, 7월 빅스텝은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베이비 스텝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에 또 이제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앞으로도 우리가 또 상황을 봐가면서 또 이게 흐름이 바뀌어지긴 네. 하겠지만, 어떤 그림을 연구원님은 좀 그리고 계십니까? 네, 저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월, 7월 빅스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달 FOMC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주목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Q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내일 모레죠.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요 금액이 총 토탈 475억 달러이고요. 네. 요 규모를 2배 증액하는 시점이 9월 1일부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9월 달에 QT가 증액이 돼서 시작이 되는 달이고, 그날 9월 FOMC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QT가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시장에서 별 탈 없이 이걸 소유할 수 있겠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6월 1일에 시작되는 QT도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나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네. 정말로 자금 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2019년도에 단기 자금 쪽에 문제가 생겼었으니까요. 네. 과연 QT를 착했을 때 연준이 자산 규모를 줄여 나가는 거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은 저는 선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시작이 되는 QT 자체는 시장에 큰 충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9월 FOMC 전에 이제 증액이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그러면 이러한 QT, 좀 강력한 긴축이 남아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 빅스텝을 하는 거는 마치 75bp 인상하는 거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보시면은 긴축은 나아가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만약에 판단이 섰다라고 한다면 연준에서 금리는 50bp가 아니라 25bp로 가져가되 QT를 증액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두 가지 채널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게 결정하는 것이 보다 시장에 덜 충격적인 관점에서 네. 긴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지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똑같이 강력한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면서 QT 곱하기 2라고 한다면 또 시장 참가자들은 또 해석을 또 괜찮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얘기니까요. 네. 계속해서 한번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 후반인가요?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 우리 거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이번에는 5%가 넘어가는 것이 이제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도 주요 뭐 미국 못지않게
아주 고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걸 또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이 될 것 같다. 거의 또 뭐 확실시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신임 총재가 나서면서 진행이 될 금통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도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은 지난주에 5월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통방문에서 보시면은 네. 이제 당분간은 물가에 방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라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4% 후반이 4월 수치였는데 5월달, 6월달, 7월달은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은 5%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물가 목표만 하나로 이제 가지고 운용을 하는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물가 상승률을 빠르게 낮추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물가 5%까지 솟아있는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거의 시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월달, 5월달 연속해서 금리를 올렸고요. 앞으로 금통위가 7월, 8월, 그다음에 10월, 11월 이렇게 네 번 남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연준처럼 빅스텝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 마치 4월달, 5월달 연속 인상하는 거, 7월달, 8월달 인상하는 거에 자체에 대한 효과가 마치 빅스텝에 대한 효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의 뭔가 운용에 나갈 거라는 거를 시사한 만큼 7, 8월에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7, 8월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놓고 10월 금통위 이전에 물가 지표가 나오거든요. 9월 물가가 10월 초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10월 금통위 이전에 확인되는 9월 물가 지표를 보고 유의미하게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고 있다는 점이 평가가 된다면은 10월달 금통위에서 한번 쉬고 11월 달에 또 올리지 않겠냐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전망을 종합해 보면은 7월, 8월, 11월 인상하는 거죠. 25bp씩. 그러면은 75bp 인상인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그럼 더해 보시면 2.5인 거죠. 그렇죠. 연말 기준으로 2.5%에 달성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네. 말씀해 주신 한미 역전 금리 차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5월 달까지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놓은 게 1% 상당 기준으로 1%입니다. 6월 달, 7월 달에 빅스텝으로 하면 2%가 채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남은 회의는 생각해 보시면 9월, 11월, 12월 세 번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월 달에 일단 올릴 것 같고 연준도 한번 쉬었다가 12월 달에 올리지 않을까. 네. 두 번 올리는 거죠. 25bp씩 50bp죠. 그러면 2.5.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행과 연준의 금리 차는 연말 레벨로서는 좀 동일할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제 뭐 우려하는 시각들은 이거죠.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외자 유출 또는 뭐 맞아요. 원달러 환율 급등 이런 것들일 텐데 채권 시장만 놓고 보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그래도 하는 과정 또는 연준하고 이제 역전이 됐던 게 2017년도에도 역전이 됐었거든요. 네. 이때 보시면 채권 자금 쪽에서는 오히려 유입이 됐던 흐름이 더 강했습니다. 반대로 증시 쪽에서는 자금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반적인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올까라고 보시면은 채권 시장으로는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증시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해 보시면은 오히려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는 말씀인 네네. 거고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연준에서 속도 조정에 대한 얘기를 9월 달부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증시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통화 정책과 별개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별개로 뭐 미국장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해소할 만한 이슈가 미국 내에서는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이런 역전만 가지고는 사실 뭐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연구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올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아니고 한 12월쯤에는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한번 밟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큰 그림.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연구원님 모셔가지고 좀 네. 바뀌었나요? 이렇게 확인 질문은 좀 드려야 되겠지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요. 경기 침체. 지금 이제 뭐 뉴욕장도 강했고 우리 시장도 강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얘기는 또 쏙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이게 또 하루 이틀 또 지나고 나면 아니네 다시 우려되는 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게 뻔하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우리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경기 침체 지표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또는 이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서 이제 산출을 한 경기 침체 확률 이런 거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과 7월 달에 빅스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장단기 금리차는 10년, 2년을 많이 보긴 하지만 요즘에는 10년물과 3개월물을 많이 보셔라 말씀드리거든요. 3개월 금리는 연준의 정책 금리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연준에서 6월과 7월에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3개월물도 최소한 60bp, 70bp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지금 뭐 200bp 가까운 수준으로 벌어져 있지만 요게 거의 100bp 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장단기 스프레드가 떨어지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침체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연준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니까 뭐 하반기에 속도 조정을 할 거야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증시가 좋았던 부분이 물론 있을 거겠지만 네. 사실상 6월달, 7월달에 통화 정책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특히 빅스텝을 확인하고 나서는 침체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져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증시가 버틸까? 연준에서 통화 정책은 사실 50bp에서 25bp로 축소하는 게 과연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정책은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지만 QT와 기준금리의 효과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50bp 인상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는 연말까지도 빅스텝은 아니지만 긴축적으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침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걸로 환산하기 때문에 침체 확률이 높아질 거다. 그랬을 때 과연 연말에 증시가 버틸 수 있겠냐? 저는 사실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이유인 거죠. 네. 그래서 주요 센터장님들이 오시면 이제 뭐 당분간은 안도 랠리를 하더라도 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연구원님이 풀어주셔야 할 숙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참 오늘에야 비로소 살짝 웃고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올라서는 그냥 택도 없어요. 네, 한참 그렇죠. 올라야지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그래서 겨우 이제 마이너스가 좀 덜어지면서 이제 플러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참 올라서야 말이죠.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올 하반기. 근데 또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또 2017년에 뭐 미국과 한국의 뭐 금리 역전차였을 때 채권 시장으로는 돈이 들어왔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차라리 채권 사라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네, 뭐 사실 자금의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외자 흐름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높은 거는 과거 사례를 뭐 토대로 본다면 물론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뭐 증시보다는 채권 쪽으로는 자금이 뭐 견조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국내 금리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국내 금리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 전망보다 한국은행이 조금 더 긴축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5월달 금통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할 것 같은 분위기다라는 저는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기물 금리는 한 4분기 초반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 레벨이 뭐 2.5 또는 2.25라고 하지만 네. 정말 만약에 7, 8월에 공격적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물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상승하든지 안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만약 채권을 사신다라고 하면 저희 오히려 장기물을 사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장기물 네네. 측면에서는 올해 뭐 초과 세수분으로 뭐 국고채 측면에서 조기 발행을 해준다든지 올해 하반기에는 국고채 발행 물량에서 조금은 상반기에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발행 규모가 조금은 적을 것 같다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네. 미국채 측면에서도 장기물이 좀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고점을 다지는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 측면에서는 단기물보다 장기물을 사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주식 측면에서는 뭔가 이게 추세적으로 타고 올라가야 뭐 투자하는 맛도 있고 맞아요. 자신감 있게 네. 투자를 할 텐데 네. 지금 이 장이 대외적인 변동성이 너무 크고 국내적인 것도 통화 정책이 조금 더 긴축으로 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주식을 뭐 조금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은 저는 추천은 사실 안 드려요. 물론 제가 채권을 보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주식장이 지금 뭐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에는 경기가 좋냐? 아니다. 왜냐 한국은행에서 원래 좋다라고 자부했던 수출이 점점
평가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상향 조정, 그러니까 뭐랄까요. 수출이 계속 견조할 거다. 하반기까지 좋다라 말을 하고 있지만 5월달 금통위에서 수출에 대한 평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앞으로 개선될 부분은 내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뭐 금리를 더 긴축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심리 위축될 거고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될 거고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이 거시적인 흐름은 연말까지 하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은 아니어가지고 주식을 뭔가 추세적으로 타서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긴 지금은 아니지 않겠냐라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좀 늦을 수 있지만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9월 FOMC가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네. 한숨 쉴 것 같아요. 한숨 돌릴 것 같아가지고 그때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판단을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추후에 또 우리 연구원님 모셔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